오늘은 행정법 상식 강의 10번째 시간을 맞은 것 같습니다. 4월 15일은 총선이었고 내일은 4.19 혁명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봄이 완연한 그 가운데 그 계절의 무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일상이 코로나 사태에 줌해서 자유스럽지 못하고 어떻든 창설 없는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행정상 법률 관계 중에서 행정조직법적 관계, 그래서 행정주체 내부에서의 관계하고 행정주체 사이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행정작용법상의 어떤 법률 관계로서 공법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공법 관계 중에서 권력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공법 관계 중에서 비권력적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비권력적 행정관계는 권력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 일방성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측면에서는 민사적 관계처럼 절대 대등하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수평적 관계에서 이런 법률 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점에서의 행정작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로 이런 유형들은 공법상의 어떤 계약이라든지, 예컨대 행정관청이 신규 공무원을 임명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그 법의 근거에서 이렇게 하고 어떤 효과, 행정법적인 효과가 발생하기보다는 어떤 사실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주도로요. 예컨대 여러분 들어보셨는데 행정지도, 행정조사 이런 개념들을 연상해 보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비권력적 행정관계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권력적 행정관계는 어떤 법이 적용되느냐? 원칙적으로는 공법, 행정법 규정이 적용된다 이래 됐습니다. 원칙적으로니까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약간의 부연해서 여러분한테 아래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공법상 계약이 되겠습니다. 공법상 계약은 어떤 그 대등성을 전제로 한다는 측면에서 오늘날 그 유용성이 더욱 중대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첫째로는 소위 예컨대 급부 행정 영역에서 그 실현을 위해서는 사법상, 민사법상 계약과 행정행위, 소위 행정처분의 중간 형태로서의 어떤 공법에 근거한 계약이 어떤 유용성에 있어서 편리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개별적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 행정이 탄력적으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떤 수단 강구에서 어떤 편리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소위 그 법률 생활의 안정을 가져온다 하는 것. 그리고 어떤 그 이와 관련해서 소위 그 권력 관계의 경우에는 어떤 그 행정 처분의 어떤 그 유법성에 의하거나 아니면 소위 부작위에서 어떤 행정 소송 뭐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할 수 있는데, 이런 공법상 계약에 의했을 때는 그런 이 어떤 그 쟁송의 어떤 그것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행정 입장에서 좀 쉽게 어떤 그 소교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뭐 하나의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법률 지식이 없는 자에게도 교섭을 통해서 어떤 관계성을 통해서 어떤 계약의 내용을 이해시킬 수 있다 이래 했습니다. 전적으로 법률 생활을 함에 있어서 요새는 법률 지식이 전적으로 무시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여러분한테 상식 강의를 하는 이유도 조금은 갖고 있어야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전자에서, 그래서 저는 행정법이라고 하는 그 영역 내에서 상식적인 그런 측면을 강조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식이 좀 법률 상식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나머지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것들은 전문가의 조력, 변호사라든지 여타 이 관련해서 행정과의 그 관계에서 관련한 이런 어떤 전문 영역의 전문가들이 널려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공짜가 아니라는 점, 다소 경비가 소요된다는 점을 우리가 고려해서 어쨌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법률 지식이 없는 자에게도라는 것은 소위 권력 관계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어떤 복잡 미묘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전자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법률 지식 문제가 나와 있는데, 국민 대다수의 어떤 법률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저 개인적으로, 물론 저도 법대를 나왔기 때문에 왜 법대를 없어가지고 로스쿨 25개만 만들었는지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해마다 2,000명 정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나와서 10년도 안 돼가지고 변호사 수가 10,000명 이상이 불어나가지고 소위 일거리가 부족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문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데요. 물론 전문 영역으로 이게 만들어서 다른 분들은 다른 영역에서 전문성을 키우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법률 상식의 어떤 그 일반화를 위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종전처럼 법과대학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과대학은 어떤 특정한 개인의 어떤 이런 법률 생활에서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직장에 들어갔을 때 어떤 기획팀에서 아니면 법규팀에서 이렇게 일을 함으로써 회사의 어떤 경영에서도 상당한 어떤 그 전문성이 내부적으로 구축됨으로 인해 가지고, 설령 변호사는 아닐지라도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경영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법과대학의 유용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국민 모두의 어떤 법률 상식의 일반화를 위해서 지금 노스쿨 제도는 좀 물론 의미는 있을지라도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좀 반감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소실적에 금융회사에서 기획팀에서 어떤 법규 관련해서 나름대로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뭐 그 회사의 어떤 기여도에 있어서 전혀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이 관련해서 연상을 해봅니다. 어떻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 공법상 계약의 유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예컨대 소위 그 농지개량조합의 조합비 부과 징수를 위한 시군에 유탁하는 공공단체 상호 간의 어떤 그 사무유탁 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그 대등한 관계에서 어떤 그 행정처분에 의하지 않고 이 공법, 행정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계약서에 의해서 유탁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도로 하천 등 경비 부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간이 협의 등과 같은 뭐 그런 협의계약, 뭐 이것도 일종의 공법상 계약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의에 의한 공무원 임명행위, 뭐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뭐 공무원으로 임명받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그 채용 시험이라든지 거쳐서 합격이 됐을 때 어쨌든 이런 그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이런 어떤 그 계약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공법상 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뭐 행정사무유탁 등과 같은 어떤 어떤 주체와 행정관청과 개인 간의 계약. 행정사무유탁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주자치도가 어떤 특정 국에서 뭐 제주대학 교수한테다 어떤 그 전문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어떤 그 필요한 계약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보면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위탁 계약. 아니면 어떤 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그 뭐 어떤 그 조사라든지 특정한 업무를 맡기는 뭐 그런 계약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토지를 수용해서 뭐 재개발 재개 등에서 토지 수용에 있어서 기업자, 그냥 어떤 그 사업 시행 주체가 되겠죠. 기업자라는 건 사업 시행주와 토지 소유자의 사이에 토지 수용에 관한 어떤 그 계약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 공법상 계약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근데 재개발 지역에서 재개발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인의 어떤 그 재산을 뭐 수용하는 경우에 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데, 이것을 토지 수용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공법상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공법상 계약은 민사 계약과 다소 다른 점이 있는데, 대등한 당사자 간에 계약을 하고 말고의 어떤 이것이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점, 그 다음에 어떤 그 계약 체결했는데 어떤 특정한 사유에 의해서 야, 없던 일로 하자 하는 이런 주장 자체가 좀 제한되는 이런 특수한 어떤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한다면
민법이한 계약의 어떤 체결과 거의 뭐 비슷한 뭐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점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권력적 행정관계에서 행정지도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행정조사가 있는데, 뭐 이것도 일반적으로 뭐 행정지도, 행정조사, 실제로는 많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국민이나 주민의 입장에서는 뭐 관심이 덜 가고 행정이 어련히 알아서 하니까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비권력적 행정관계로서 우리가 상식을 넓히는 데는 한번 이 내용을 우리가 음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도란 뭐냐 하는 것이죠. 행정기관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행정이 의도한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 객체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해서 행하는 작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정 객체는 뭐 국가로 보면 국민이 되겠고 지방자치단체로 보면 주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상대로 해서 좀 도와달라. 우리가 이런 행정을 추진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좀 이렇게 협력을 해주시면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취지로다가 물론 공무원이 나름의 어떤 구체적 설명을 통해서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예컨대 어떤 농어촌에서 어떤 그 농촌 지도의 활동의 일환으로 어떤 그 농업 문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기후변화라든지 어떤 품종 개량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그 계절적 어떤 그 상품으로 수급의 어떤 그 이런 문제들을 감안해서 이 농촌 이런 이 지도를 하는 어떤 그런 행정이 이거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경우를 우리가 행정지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행정지도는 법령에 근거해서 하는 경우도 있으나 법령에 아무런 근거를 갖지 않은 경우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근거하지 않는 이런 행정지도가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행정이 협력을 뭐 기대해서 이렇게 해달라 그러는데 이것은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서 거기에 구속돼서 얽매서 일상의 어떤 그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다. 뭐 그래 했는데도 뭐 무시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의 행정지도라는 개념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행정지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과도 수반하지 않는 사실상의 어떤 그 행정작용이다 이래 됐습니다. 법의 어떤 제약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행정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행정은 국민의 아니면 주민의 안위와 행복, 어떤 권익을 최대한 어떤 보장하는 차원에서 존재 이유가 있거든요.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국익을 우선해야지 어떤 정파의 이익이라든지 정권의 이익을 우선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대통령제의 취지에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지도는 어떻든 행정이 적극적으로 국민이나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주시면 우리가 더 좋은
알찬 이익이 되는 행정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전자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작용인데 비권력적 행정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조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관청의 행정작용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얻어내기 위해서 행하는 일종의 어떤 그 권력적인 어떤 작용, 조사작용을 말한다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어떤 그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전에 뭐 우리가 뭐 해방 이후에 초창기 우리 행정은 뭐 단순하고 뭐 그렇게 복잡 미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행정이 나설 필요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행정조사 문제 크게 부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있었어. 예컨대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국내 경제 상황이 심각히 요동치고 있잖아요. 뭐 그러면 앞으로의 어떤 그 국내 경제 전망이라든지 어떤 그 기업들의 어떤 그 역량의 어떤 그 크게 데미지가 올 것이냐, 아니면 더 코로나 사태 이후일지라도 국내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예측성, 뭐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확보해서 행정이 나름대로 정책을 입안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경우에 예컨대 전문기관이라든지 대학 아니면 특정의 어떤 그 전문가에 의뢰해서 이런 어떤 그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 이것을 우리가 비권력적 행정관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어떤 의뢰에 의해서 이런 전문기관, 대학이라든지 전문인이 이것을 조사하는 그런 어떤 그 관계성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부, 행정기관의 어떤 목적, 권한, 구조, 기능에 관한 어떤 그 자료 수집, 자료에 대한 분석,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위 행정조사라는 이름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이 자체 내부적으로 직접 할 수도 있지만은, 왜냐하면 최근에서 행정 영역이 전문화에 따라서 그런 특수한 전문성 있는 그런 어떤 그 필요한 자료의 조사에 있어서는 외부의 어떤 시세말로 용역 형태로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이 행정조사 개념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상 사법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행정기관이 재산권이 주체다 하는 거죠. 뭐 국유재산, 공유재산 연상해 볼 수 있죠. 국가 소유재산,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이런 재산을 연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주체로서 사법적 수단을, 민사법적 수단을 사용해서 활동하는 어떤 그 좋지 않은 어떤 관계를 총칭해서 행정상 사법관계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는 또 이에 쪼개 놓는다면 행정주체, 행정주체가 직접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활동하는 경우 인지 여부에 따라서 국고관계하고 행정사법관계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 즉 국고관계는 행정주체가 사법상의 재산권 주체, 즉 국고로서 작용하는 관계다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행정목적 달성과는 무관하다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법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그 법률 관계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법 민사법적 수단을 사용해서 이 국고 관계라든지 행정사법 관계를 맺어서 나름의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행정이 그 본분을 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소위 재화나 영물을 지원하는 소위 조달 행정 관계. 근데 국가가 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든지 청사 등의 어떤 그 건설 도급 계약이라든지 잡종 재산에 대한 관리, 매각, 처분 등에 관련한 이런 행정 관계, 행정의 활동을 우리가 이렇게 국고 관계, 행정 사법 관계로 나누어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으로는 뭐 예산회계법이라든지 국유재산법, 그다음 물품관리법 등 뭐 이런 법에 근거해서 하게 되는데 어쨌든 사법적, 민사법적 수단을 활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산회계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 뭐 행정법 영역에 관련된 이 법규인데 그렇지만은 어떤 그 수단에 있어서는 주로 사법적 수단, 주로 뭐 어떤 계약의 형태로든지 이렇게 행정이 활동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고 관계는 행정 주체가 공영사업이라든지 기업체 형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그 영리작용 관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컨대 국책은행이라든지 뭐 주식시장의 어떤 그 참가를 통해서 주식시장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조율 과정을 거치는 이런 역할이 어떤 그 행정이 주도하게 되는 이런 작용들, 뭐 이것은 주로 어떤 사법적 수단을 활용해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소위 그 행정상 법률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법에 근거해서 일방적,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행정법에 근거하지만은 사법적인 어떤 수단을 강구하는 뭐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런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국가 기업이라든지 어떤 지방 공영 기업의 어떤 경영을 통해서도 이게 어떤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냥 모든 것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만큼 행정의 역할이 비대해졌다, 중대되고 있다는 뭐 그런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 여러분한테 특히 이런 행정사법 관계 영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적 영역에 깊이 개입하는 것은 국가이익의 어떤 창달이라든지 민간 기업의 어떤 경영의 어떤 활성화적 측면에서 본다면 될 수 있으면 민간 영역 부분은 행정이 자제하고 민간 스스로 해서 어떤 효율성을 국대화해서 국부를 극대화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해서 가는 것도 오히려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이 경우, 소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작은 정부가 아니라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모든 것들이
정부 주도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가는 것이 뭐 옳은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어떤 자본주의 경제 질서하에서는 민간 부분은 민간에서 하는, 그래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특히 어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혁명 시대에 있어서의 어떤 그 민간의 자율성을 우리가 확대해 준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작은 정부로 가야 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현 정부는 공무원을 지금도 남아도는 것 같은데, 어떻든 임기 중에 17만 명 정도를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그 국가 경영의 폭을 확대 지향한다라는 측면에서 연상해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소위 시대 상황, 시대 정신에 좀 역행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그런 비판적 시각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봅니다. 좀 장황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